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팀의 팀장으로 처음 부임을 했는데요. 몇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과 피에르는 틈만 나면 싸워요. 사이가 안 좋은 팀원들이 있는 거죠. 팀이 클수록 팀원 간의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팀원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충돌까지 발생하면 팀장으로서 되게 골치 아프죠. 누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와요.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팀원이 있을 수 있죠. 일을 안 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가서 뭐라고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팀장으로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여움은 조금 불편한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팀장으로서 팀원이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거나 반발하는 팀원이 있으면 피드백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또 피드백을 안 할 수는 없죠. 구비용은 성과에 비해 너무 과한 평가를 원해요. 이것도 팀장분들이 어려워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팀장이 보기에는 보통의 성과를 낸 것 같은데 본인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의견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엠마누엘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팀장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도 일의 결과를 보면 팀장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팀장으로서 힘이 빠질 수 있죠. 프랑스와는 너무 자기 생각만 해요. 팀이 하나로 뭉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일만 생각하는 팀원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일에 무심한 사람이 있으면 팀워크를 형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크는 자기 방식을 고집해요. 팀워크를 형성하려면 합의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한테 익숙한 방식을 버리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협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인물들은 다 나폴레옹의 실제 부하들 이름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공지능과 일을 하거나 로봇과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 팀원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팀원들이 사람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새삼스럽게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인 것은 다 알지만 팀장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팀장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바를 비추어 볼 때, 물개를 사육하던 사육사가 만약에 새롭게 판다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당연히 판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죠. 물개를 사육하던 방식으로 판다를 사육하는 사육사는 없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만났던 관리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또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진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경제학이 그런 가설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학에서도 사람의 어떤 비이성적인 면, 비합리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있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 사람을 약간 비합리적인 면이 강하게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의 비합리적인 면을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알지만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운동을 안 하고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먹고 싶으니까 먹었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죠.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비합리적인 면, 비이성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건데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잘
잘 어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통 여론조사도 많이 아실 텐데 컨설팅도 기업 컨설팅도 많이 하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 한 20 몇 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녹여서 그 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국내에는 지금 유능한 관리자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책에서는 유능한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평범한 관리자를 명확하게 나누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석한 책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팀원에게 맞는 그 업무를 할당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관리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유능한 관리자의 강한 특징 중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은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않는 일을 팀원한테 맡기고 아무리 독려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는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방어기제라는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성적으로 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자신을 방어하죠. 우리가 이제 직장을 비유할 때 전쟁터나 정글에 많이 비유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이런 방어 본능이 발현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합니다.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한때 되게 유행했죠. 요즘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말인데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비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같은 일을 내가 하면 더 힘들고 남이 하면 덜 힘들고 내가 하면 더 높은 기여도가 있는 거고 남이 하면 기여도가 더 적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제 저는 요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고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만 봐도 그게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어 본능과 연결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말을 해석하는 능력과 방향이 다릅니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 신념도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요.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거기에 판단을 가미하거든요. 심지어 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적인 정보조차도 대상이 갖고 있는 모습이 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어떤 판단을 해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 자체가 어떤 지각?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보고서도 사람마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문장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 말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해석의 여지가 좁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약간 일반적인 진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나와 내 가족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뭐 애사심이나 헌신 같은 거를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나와 내 가족 에게 도움이 돼야 애사심도 갖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회사에서는 뭐 이제 좀 높으신 분들, 경영진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회사 일에 열심히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회사의 성공이 그분들의 성공, 그분들의 가족의 행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임원일수록 더 회사에 열심일 수밖에 없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태도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습관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고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습관이나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습관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도움이 되는 건 되는 거고 그걸 하는데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습관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듯이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그 행동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커지다 보면 이제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태도나 습관을 형성하려면 좀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 앞에서 그 나폴레옹 팀장의 7가지 고민을 살펴봤고 좀 전에는 사람에 대한 한 7가지 진술을 살펴봤어요. 지금 이제 이 2가지를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못 보신 분들도 아마 앞의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과 피에르는 틈만 나면 싸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감정을 먼저 케어해 주세요. 예. 갈등의 중재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충돌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되게 감정적인 상황이 되기 쉽죠. 근데 그럴 때 거기에다가 잘잘못을 먼저 따지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처럼 딱 판결을 내리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그 갈등이 해소되진 않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는 결국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인정은 하지만 사실 패배자가 되는 게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리더를 하면서 승자와 패자 프레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잘잘못을 먼저 따지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당사자들을 각각 만나서 먼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그 감정을 느꼈는지 물어봐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여야 되고 그래서 감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팀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감정이 그렇게 가라앉고 나면 당사자가 먼저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조금 관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먼저 인정받으면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팀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한테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더는 각 구성원의 특성과 장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맡기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여움은 조금 불편한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왜 피드백을 하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불편한 이야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과 비판에 좀 예민한 거죠. 상대방이 조금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감정부터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피드백을 하기 전에 이 피드백을 왜 하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나쁜 점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높은 역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도 같이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자신을 방어하려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그 방어태세를 먼저 허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비용은 성과에 비해 너무 과한 평가를 원해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것을 평소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거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더는 구성원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구성원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를 해야 구성원과 신뢰를 쌓을 수도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도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가치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크기가 다를 때 그 차이를 좁히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이가 발생한 뒤에 그걸 좁히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오히려 좀 수월한 거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냥 만나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서로 그런 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한때 OKR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구글에서 OKR 때문에 성과가 올랐다. 그래서 막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 또 OKR을 도입한다고 뭐 바로 성과가 올라갈 리는 없죠. 저는 OKR도 목표와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의견을 나누는 게 사실은 OKR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누엘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소통은 말하는 사람의 역량에 더 좌우돼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은 보통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이 경청하게 만드는 것도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방법은 되게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글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얘기하자면 되게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금방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찾으실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대화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 잘못 이해했으면 수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해를 잘 못하는지가 감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다. 우리가 사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화를 하고 상대방한테 이해한 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조금씩 획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너무 자기 생각만 해요. 개인의 목적을 조직의 목적과 연결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많은 사람한테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일하는 태도가 바뀌겠죠. 옆에 동료가 지지부진하면 가서 막 도와줄 수도 있고 워라밸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큰 보상을 약속하면 자진해서 야근하고 주말 근무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회사도 우리 주변에 있죠. 물론 이제 금전적인 보상은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개인의 욕구를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꼭 금전적인 보상만 있는 건 아니죠. 개인의 욕구에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도 있고 뭐 재미있는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회사의 목적과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잘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크는 자기 방식을 고집해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거는 쉽지 않죠. 특히 이미 익숙한 방식이 있는데 다른 방식을 고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팀장이 우린 이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그런 방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좀 팀장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뭐 어떤 칭찬과 보상으로 새로운 행동을 장려할 수도 있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체험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새로운 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리더의 지원,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7가지 고민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팀원 그렇지 않던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심리학에 되게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모든 사람한테 맞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한테 맞는 어떤 원리, 진술 이런 거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반적인 진술, 어떤 원리, 사람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리더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팀원이 이런 진술과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그 팀원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봐야 되는지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혹은 팀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런 진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팀원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잘못하면 그 팀원만 보고 그 세대는 다 그런가 보다라고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막아주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떤 일반적인 진술을 이해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례를 관찰할 때 좀 더 관찰을 잘 할 수 있고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그래서 꼽아봤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책보다 훨씬 좋은 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책 중에서 꼽느라고
책들을 꼽았고요. 일단 첫 번째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죠. 이게 1936년에 나온 책이어서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여전히 많이 읽힙니다.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여전히 읽히는 것 같고요. 특히 인간관계로는 대화를 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주는 책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심리학 책을 한 서너 가지 봤는데 이 책이 제일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심리학은 이 책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각종 추천 도서 목록에 심리학 책으로는 이 책이 제일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을 때.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원래는 두 개만 추천하려고 하다가 이제 세 개를 채워야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인데, 경제학은 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죠. 경제 주체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제학이 틀렸던 것도 사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었고, 어쨌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괴짜 경제학은 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들, 보는 관점들이 되게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어떤 사고의 폭을 넓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 밖에도 디자인, 역사, 경제, 유머, 소설, 심지어 건축 등등 사실은 대부분의 분야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실은 심리학 같은 거 하나만 보기보다는 좀 여러 분야의 책이나 영상 아니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통찰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만 해도 다른 분야에서는 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디자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좀 여러 분야를 보시는 게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에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책의 바탕에도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 책을 관통하는 어떤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예를 든 거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치면 보통 Q&A를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답을 모르죠. 저는 답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question and opinion이라고 적어봤고요. 혹시 이 시간에 충분히 이제 답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여기 써 있는 제 이메일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늦게라도 꼭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발표가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나 딴 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거나 혹시 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발표 마쳤고요. 1년이 지나도 뭔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팀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까요? 1년을 했는데 뭔가 내가 팀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게임 PD라고 하는 직군이 있거든요. 프로듀서. 그 방송국 PD랑 똑같아요. 게임 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서비스까지도 책임지죠. 그걸 하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처음에 그걸 하고 그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나는 앞으로 다시는 PD는 하지 않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잠깐 쉬는 동안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PD를 했는데 생각이 바뀐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힘든 거는 사실은 당연하다. PD를 처음 했는데 안 힘들 수가 있나? 당연히 내가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내가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힘들고 당연하고 애초에 힘들 거 알면서 했으면서 왜 힘들다고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서 힘든 건 당연하고 이게 나랑 맞지 않아서 힘든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내가 처음 해봐서 힘든 건지,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랑 안 맞아서 힘든 건지. 저는 전자였어요. 처음 해봐서 힘든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팀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바로 내려오지 말고, 그 나의 보스, 혹은 나를 팀장으로 임명한 사람하고 한번 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가끔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에, 이 자리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바로 가서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기보다는 의논을 해보는 게 먼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를 팀장에 임명하신 분하고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 받는 걸 거부하는 팀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드백 받는 거를 거부하는 팀원은 사실은 어,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죠. 피드백은 조직에서 사실은 리더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조직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세스잖아요.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직을 거부하는 느낌이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사람은 사실 그 조직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또 바로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무조건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피드백 받는 게 힘든지. 물론 이제 어디 막 무서운 회의실 같은 데 가서 물어보기보다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편한 분위기, 편한 이야기를 먼저 하다가 저런 걸 한번 물어봐서 얘기를 해주면 다행이고 얘기도 안 하고 거부하면 진짜로 그 팀원은 함께하기 어려운 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과 소통은 항상 짝꿍처럼 움직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청이 문제인가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경청을 잘 안 하긴 하지만 뭐 경청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죠. 누가 저한테 제일 싫은 타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저는 주로 얘기하는 게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약간 되게 화를 내는 타입인데 경청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항상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던지는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그런다고 그 답을 어디서 항상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은 항상 해봅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해줘도 어려우면 직설적이어야 할까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너무 돌려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잘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건 중요하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 중에 예를 들면 비폭력 대화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얘기는 확실하게 내가 하는 말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너무 직설적이어서 그게 막 공격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야겠지만 그렇다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돌려 얘기하는 걸 꼭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기부여의 가장 좋은 방법? 일단은 그 보상이라는 거는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팀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보상에 대해서. 팀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왜 이 회사를 다니는지. 그게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40명 있는 회사에서 40명한테 그걸 다 물어봤었는데 저는 한 세네 가지 정도에 거의 이렇게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나는 성장을 못하면 결국 나는 그 사람들과 헤어져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목적을 하기 위해 어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대화를 저는 많이 하려는 편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 정도입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투입되게 되면 성과가 보장되겠지만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은 동기부여하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제가 게임 회사니까 이런 이슈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유지보수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들 때 당연히 새로운 게임 만드는 게 재밌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전에는 새로운 게임을 사람들이 자꾸 만들고 싶어 하고 유지보수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뭐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조금 유지보수를 로테이션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한테 오래 안 맡기고 좀 오래 했으면 그 사람한테 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 그런 방법 정도를 사용했고 조금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게임들 있잖아요. 런칭하고 되게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히려 이 개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안 가고 유지보수 하는데 남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아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하면서 이제 결실을 얻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는 이제 이 사람을 빨리 다음 프로젝트로 넣고 싶은데 거기에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뭐 유지보수가 재미없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는 로테이션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 유지보수 안에서 이 사람이 재밌어 할 만한 과제를 찾아봐야 돼요, 같이. 그거를 진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뭐한 1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2년까지는 대부분 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도 손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의 동기부여에 좀 관심을 가지긴 해야 돼요. 그거는 리더뿐만 아니라 조직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터디나 이런 성장에 도움되는 교육에 보내준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일을 못하는 팀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죠. 예,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나오고 실력도 잘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일에 안 맞는 걸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책에 보면 그럴 때 그 사람 맞는 일을 찾아줘라. 심지어 딴 회사에 보내서라도 맞는 회사를 찾아서 보내주는 게 리더가 할 일이다. 뭐 이런 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맞는 답이긴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팀원이 일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 팀원이 없으면 팀이 또 힘들어지는 상황도 있어요. 이 팀원이 아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또 사람을 딴 데 보내주면 좋긴 한데 그게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그냥 아예 기대치를 어느 정도 딱 정해버려요. 물론 이제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저는 찾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맞는 일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대치를 낮춰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안 차이 나는 일 그런 거라도 맡겨서 어떻게든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그 팀은 그대로 가면 사실은 이 사람은 5년 뒤에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좋은 본인한테 맞는 일을 찾아주는 게 사실은 정답이긴 한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경제학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수록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내보냈어요. 왜냐면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걸 바꾸면 우리랑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시간도 한 달 주고 그 사이에서 뭐 완전히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바뀐 모습이 보면 시간을 더 줄 수 있었는데 아예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놔두면 딴 사람들이 먼저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되게 개인적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게 제일 리더한테 정신적인 타격이 크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내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긴 한데 그런 게 좀 리더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뭐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막대하는 리더라던가 사람을 막대하는 회사라던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게 아닌가. 약간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저의 되게 강한 특성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회사와 직원을 놓고 봤을 때 약간 회사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항상 약간 공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직원들, 사람들 쪽으로 약간 치중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팀장 업무 7개월 차이신데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서로 맡기 꺼리는 일은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예, 밑에 스스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한 경우가 있어야 당장 다음 주에 시연을 해야 되면 팀장이 그냥 확 다 해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단기적인 경우인 거고 길게 보면 그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로 앞뒤 꺼리는 일은 일단 왜 꺼리는지 알고 그 원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뭐 어떤 PHP라는 언어가 있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PHP로 되어 있는 걸 자바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 근데 그게 되게 귀찮고 번거롭고 그런 일이야.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그게 만약에 조직에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 일이면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조직에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그 기여를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약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 리더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서로 꺼리는 일을 했을 때는 좀 더 가산점을 준다? 평가를 좀 더 좋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필요한 일인데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했을 때는 평가에 플러스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플러스를 주고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싫은 소리를 덜 불편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하셔야 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한 가지만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것. 물론 저도 어떤 책에서 보고 배운 건데 그러니까 맨날 지각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주 지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상황이 어떻게 리더로서 나를 느끼는지 얘기하고 이게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공략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면 최악의 경우는 진짜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잘 운영되는 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팀 여러 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좋았던 팀, 그리고 제가 다른 팀 봤을 때, 저 팀 되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팀은 리더하고 구성원이 되게 굉장히 신뢰로 엮여 있는 팀이에요.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해서 믿고, 그러니까 리더의 역량도 믿지만 그 리더가 팀원들을 위한다? 혼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팀원들과 같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믿음도 있고 팀원을 성장시키려고 나의 커리어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믿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신뢰가 되게 단단한 팀들이 잘 돌아가요. 항상 잘 되고 성과도 잘 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일을 잘 못하는 팀원도 있었나요?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일을 못하는데 태도까지 나쁘면 정말 같이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은 잘 못하지만 태도가 되게 좋으면 기회를 되게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었고 한 분은 너무 그분에 대한 기대치, 회사에서 기대치는 약간 연봉 같은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이 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오래 같이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팀의 어떤 예산 같은 게 있잖아요. 팀이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라든가 혹은 뭐 연봉 합계라든가 비용 합계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계속 이 상태로 벗어나질 못하니까 약간 팀에 약간 사실은 피해가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되면 나머지 이제 팀원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악의 팀원은 막 어떻게 끝났는지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안녕히 가세요 해드렸고 어떤 경우였냐면 말로는 일을 하시죠. 실제로 보면 일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안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냥 예를 들어 성격이 까칠하거나 심지어 뭐 막단 사람도 험담을 하거나 그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팀원으로서 어떤 기본을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거라서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분도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죠. 팀원이 피드백에 대한 요구가 높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약간 그 특정 사람을 좀 많이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피드백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가 심지어 높았는데 해주기까지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경우에 왜 그럴까? 저는 오히려 궁금하네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분이 이런 경우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뭐냐면 일단 이런 리더에 대한 피드백하는 요구 자체를 약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올리는 도구로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듣고 싶은 거? 약간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이게 어떤 경우일지 잘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내향적인 팀원이 팀원들끼리 어울리는 건 어려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로 막 어울리게 만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향적인 팀원이 어울리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 편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울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뭐 팀원들 사이에 이 사람을 던지면 안 되고 내가 같이 이 사람 옆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나하고 친밀감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나와 함께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거나 뭐 이런 약간 연착 시스템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은 그 사람이 원하는 도움을 줘야 된다.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업무를,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채용 업무를 맡는다기보다는 그냥 면접을 보는 거고요. 예, 지원서가 들어오면 그냥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볼 뿐이고, 제가 PD를 할 때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는 있었어요. 제가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제가 직접 채용 사이트에 있는 올라온 이력서를 다 봤어요. 다 보고 그중에 몇 명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꼽아서 인사팀에다가 이분들 전화 좀 해달라고 우리 회사 면접 볼 생각이 있는지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두 분인가 채용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갑질이 되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인 사람이 있어도 반드시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인사팀에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권고사직 같은 걸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기회를 한번 줘라. 그래서 뭐 달라지면 다행이고 안 달라지면 그때 가서 뭐 사람을 내보내든가 해야 훨씬 탈이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에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불만인지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잘라버리면 진짜 그거는 안 되고 충분히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이때 그 다음에 이제 팀장으로서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너무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인사팀하고 논의하세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지. 혹은 예를 들면 바로 위에 상사 있잖아요. 그분하고 상담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건 상사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좀 얘기하기 편한 분이면 지금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선호하는 팀원은 성장하고 싶어하는 팀원입니다. 팀장보다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팀원은 제가 보통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팀원은 팀장한테도 도움이 돼요. 지금 답변 못 드린 거는 여기 채팅창에 마지막에 제가 이메일 주소 적었으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방식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인 거니까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